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내 말을 중간에 끊고 음소거를 해버렸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기엔 이르다. 끝의 시작은 그곳이 아니었으니까. 모든 것은 3주 전 조직 개편 회의에 초대받아 부사장님의 26살짜리 아들 박지훈을 마주하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발렌시아가 스니커즈에 소매에 플라스틱 클립 자국이 선명한 드레스 셔츠 위로 아크테릭스 조끼를 걸친 모습이었다. 그의 악수는 힘이 없었고 질문은 요점 없었으며 그의 미소, 즉 이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자기가 내뱉는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듯한 그 거만한 비웃음은 정말이지 꼴불견이었다. 그는 자신을 우리의 전략 총괄 자문이라고 소개했고 즉시 회의 일정을 삭제하고 우리의 코드 리뷰 프로세스를 망가뜨렸으며 그 모든 것을 무능함이 곁들여진 TED 강연처럼 느껴지는 애자일 체크인으로 대체해버렸다. 나는 코어라인 알클라인, 이 깜빡이는 조명과 고장, 난 캡슐 커피 머신이 있던 작은 회의실의 화이트보드 스케치 시절부터 개발을 이끌어왔다. 11년간의 밤샘, 스트레스성 편두통, 그리고 도쿄의 포춘 100대 기업 고객을 위한 배포창이 열렸던 새벽 3시 12분의 코드 커밋으로 이뤄진 세월이었다. 그런데 이제 리더 코스프레를 하는 이 낙하산 인사가 현대화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한 번은 그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AWS를 그냥 드롭박스로 바꾸면 안 되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또 다른 한 번은 챗봇 어시스턴트를 고용해서 우리의 CI/CD 파이프라인을 다시 작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중화라는 단어의 철자도 제대로 모를 위인이었지만 코어라인이 단 한 명의 고객이라도 지연을 느끼기 전에 6개의 폴백 트리거를 갖추고 있는 이유를 이해는커녕 데이터 정제 작업에 그렇게 많은 엔지니어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나는 논쟁하지 않았다. 조용히, 철저하게, 정확하게 모든 것을 기록했을 뿐이다. 아이가 불장난을 할 때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보험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비상구를 확보할 뿐이다. 그리고 기업의 인과응보가 그 희생자들에게 천천히 그리고 영광스럽게 찾아오는 것을 즐기는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잊지 마시길. 1초도 걸리지 않는 이 행동이 불길 속에서 살아남아 설계도를 들고 걸어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줄 테니 다시 박지훈 이야기로 돌아가자. 그는 고인물 데드웨이에 대해 속삭이기 시작했다. 분산 해시 테이블이 무엇인지 설명도 못하면서 데이터 정제만을 위해 그렇게 많은 엔지니어는 필요 없다고 우기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소리로는 아주 풍성했다. 내 팀은 그가 대학술 게임을 외우고 있을 때에도 보안 파이프라인을 성공적으로 출시해온 노련하고 똑똑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단 한 번의 대화도 없이 날아온 새로운 조직도에 따라 우리는 임시로 그에게 보고하게 되었다. 나는 잘 맞춰주는 척했고 전화를 받았으며 그의 무지함에도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오래된 문서를 샅샅이 뒤지고 접근 기록을 확인했으며 더 중요하게는 내 고용계약서를 다시 꺼내보았다. 바로 그때 그것을 발견했다. 창업 초기에 작성된 부칙. 인사팀의 게으름과 지난 10년간 제대로 감사받지 않은 조직 개편 덕분에 여전히 유효한 그 조항. 코어라인의 핵심 라이선싱 IP를 단 한 사람의 지속적인 고용에 묶어두는 조항이었다. 내 이름. 그들은 그것을 업데이트하지 않았고 재할당하지 않았으며 그 세부 조항을 읽어본 적도 없었다. 활성 계약 가치만 2천억 원 1억, 8천만 달러에 달하는 시스템의 키를 시동이 걸린 차에 그대로 꽂아두고 누가 그 망할 차를 만들었는지는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엔진이 저절로 굴러갈 것이라고 가정한 것이다.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다. 아직은 그저 산사태가 이미 시작되었고 언덕 위에서 일기예보와 낙하산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 나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그 서늘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들은 우리의 백본 툴에 대한 감독권을 자기가 방금 어디로 걸어 들어왔는지 전혀 모르는 신격화된 낙하산에게 넘겨버렸다. 그래서 나는 지켜보고 기록하고 기다렸다. 그는 이것을 전략적 재편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말하면 덜 모욕적일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어느 목요일 아침 예고도 사전 자료도 없이 박지훈에게서 폭탄 같은 회의 초대가 날아왔다. 팀 방향성 업데이트, 전원 필수 참석. 우리 모두가 접속하자 그가 화면에 있었다. 카메라는 너무 가까웠고 머리는 마치 테크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사람처럼 젤로 고정되어 있었으며 방금 참가상을 받은 사람처럼 희죽거리고 있었다. 금일부로 그가 말했다. 이서연 팀장님의 팀은 임시 최적화 전환의 일환으로 제게 보고하게 됩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한번 깜빡였던 것을 기억한다. 임시라는 단어는 MBA 학교에서 아직 잉크 냄새가 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때면 항상 영구적이라는 뜻이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는 우리의 로드맵 리뷰를 취소하기 시작했다. 그냥 보드를 깨끗이 지워버렸다. 더 이상 90일 단위의 방향성 회의도 규정 준수 점검도 없었다. 그는 심지어 우리가 배포 안정성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던 티켓 추적기마저 삭제했다. 너무 세부적이라는 이유였다. 그 자리에는 덴버에서 온 컨설팅 회사가 들어왔다. 아무런 자격 증명도 온보딩도 없이 그저 똑같은 폴로 셔츠를 입은 세 남자가 나타나더니 전체 스택을 파이썬으로 포팅할 수 있냐고 묻기 시작했다. 더 힙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들 중 한 명은 회의 도중에 로드 밸런서가 무엇인지 구글에 검색해야 했다. 다른 한 명은 우리 고객들이 그냥 에어테이블을 사용하는 건 고려해 본 적 없냐고 물었다. 내가 이걸 지어내고 있다면 좋겠다. 나는 박지훈에게 슬랙을 벗어나 비공식적으로 왜 그들에게 샌드박스 접근 권한부터 주면서 서서히 적응시키지 않는지 물었다. 그의 대답은 이랬다. 우린 이제 애자일하게 가는 겁니다. 이 팀장님. 구시대적 사고에 갇히지 마세요. 팀 플레이어가 되셔야죠. 그래. 팀 플레이어. 그 오래된 상투적인 말. 나는 11년 동안 팀 플레이어였다. 나는 해외 사이버 공격 중에도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보호하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했다. 나는 다운타임 없이 36시간 안에 전체 인프라를 다른 공급업체로 이전했다. 하지만 물론이지. 핫 리로드를 배달의 민족에서 시키는 음식쯤으로 아는 애송이에게 한 수 배워야지. 그날 밤 나는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준비하기 위해 늦게까지 남았다. 나는 지난 5년간의 모든 수정 기록, 모든 저작자 스탬프, 내가 만들었던 모든 커밋을 전부 뽑았다. 이 일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내 지문이 외주로 만들어진 스파게티 코드와 버즈워드 더미 아래에 묻히게 둘 생각은 없었다. 그때 나는 코어 라인이 단지 구상에 불과했고 창업자가 그 끔찍한 스티로폼 컵에 블랙커피를 마시던 시절에 서명했던 원본 라이선싱 문서를 다시 열었다. 몇 년 동안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무언가가 확인해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다. 6.22 조항. 기술적 관리의 연속성에 관한 문단 중간에 묻혀 있던 뭘 찾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귀찮아서 읽지도 않을 그 조항에 IP 연속성 및 통제권 보유는 명시된 주요 아키텍트의 존재에 귀속된다. 어떠한 빠져나갈 구멍도 또는 지명인이라는 말도 없이 단지 하나의 이름, 내 이름만 적혀 있었다.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댔고 코로 숨을 내쉬었으며 그 문장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그들은 나를 유물, 기계 속에 대체 가능한 톱니바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계약서는 다르게 말하고 있었다. 그 계약서는 내가 그 집 안에 있지 않으면 집이 서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미소 짓지 않았다. 자랑하지도 않았다. 그저 PDF 사본을 저장하고 암호화하여 세 곳의 다른 오프사이트 백업에 넣어두었다. 나는 아직 이곳에 있었지만 방금 비상 안전장치를 찾은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밀어붙인다면 나는 중력이 나머지를 처리하게 둘 생각이었다. 그들은 6시간도 안 돼서 스테이징 환경을 망가뜨렸다.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전체 프리 프로덕션 환경이 피를 토하며 멈춰버렸다. 컨설턴트 중 한 명, 아마 트레버였던 것 같은데 성능 개선을 위해 설정 스크립트를 수정하다가 실수로 데이터 정제 레이어의 절반을 비활성화시켰다. 코어 라인에서 이는 한 가지를 의미했다. 오염된 기록들이 VIP 클라이언트 버킷으로 마치 하수처럼 흘러들어가는 것.
나는 그들이 알아채기도 전에 내 휴대폰으로 들어온 경고를 보았다. 로그인해서 문제의 원인을 추적하고 타임스탬프를 확인한 후 슬랙에 문제 해결을 돕겠다는 짧은 메시지를 입력했다. 단 5단어였다. 박지우는 거의 즉시 답장했다. 필요 없습니다. 레거시 지식은 확장성이 없으니까요. 바로 그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 팀은 침묵에 잠겼다. 반응 이모지도 타이핑 중이라는 표시도 없이 그저 죽음 같은 정적만이 흘렀다. 그들이 동의해서가 아니라 벽에 쓰인 글씨를 보았기 때문이었고 내가 슬랙 스레드와 기업의 상투적인 말로 이 싸움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만큼 나를 잘 알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냥 노트북을 덮고 그 침묵 속에서 잠시 더 앉아 있다가 사무실이 어두워지고 VPN 로그가 조용해지며 쉐어포인트 알림이 잠든 퇴근 시간 이후까지 기다렸다. 그러고 나서 나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모든 개인 파일, 오래된 캘린더, 사이드 프로젝트 노트, 2019년 4분기 장애 동안 카페인 섭취량을 추적했던 스프레드시트를 모두 옮겼다. 그 다음 내 디렉터리를 암호화하고 몇 년 전 출장용 노트북을 위해 작성했던 스크립트로 임시 캐시 파일을 삭제했다. 요란하지 않게 흔적도 없이 그 후 나는 몇 년간 건드리지 않았던 잠긴 폴더 코어라인 연속성 LUB3을 열었다. 그 안에는 IP에 대한 관리 연속성 문서, 저자 서명, 타임스탬프가 찍힌 커밋, 법률 부록, 그리고 내가 기록상 지정된 주요 아키텍트임을 확인하는 엔지니어링과 법무팀 간의 내부 이메일이 들어 있었다. 메타데이터 로그를 훑어보다가 그것을 발견했다. 마지막 접근 3개월 전. 접근자 최지원, 우리 회사의 법무팀장. 나는 잠시 그 사실을 곱씹었다. 최 팀장은 재미로 파일을 뒤적거릴 타입이 아니었다. 그녀가 그 파일을 열었다면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 문제를 꺼내지도 경고하지도 않았다. 이는 내게 한 가지를 말해주었다. 누군가는 이미 그 조항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보았다. 하지만 결코 그 조항에 따라 행동할 일이 없기를 바랐던 것이다. 글쎄, 이제는 그렇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나는 내 사직서를 실제 종이에 인쇄했다. 코어라인이 첫 시드 투자를 받았을 때 사용했던 오래된 파란색 파일럿 펜으로 서명했다. 한 번 접었다. 극적인 연출 없이 그저 깔끔한 단절이었다. 화나지 않았다. 통쾌하지도 않았다. 그저 끝났다는 느낌뿐이었다. 내가 이미 그들이 알아챈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가슴속에 자리 잡는 그런 종류의 끝, 복수가 필요 없는 그런 끝. 왜냐하면 벽돌은 이미 헐거워져 있었고 나는 그 제거 설명서가 담긴 설계도를 들고 있었으니까. 나는 불을 끄고 사무실을 걸어 나왔다. 내 책상을 돌아보지도 않았다. 내일이면 다른 누군가가 그 의자에 앉아 너무 늦게서야 그곳에 더 이상 무엇이 없는지를 깨닫게 될 테니까 회의는 당연하다는 듯이 늦게 시작되었다. 박지훈이 마치 크로스핏 단톡방에서 세계 평화를 해결하고 온 사람처럼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며 예정 시간보다 10분 늦게 들어왔을 때 회사의 절반은 이미 줌 대기실에 들어와 있었다. 여러분, 빅뉴스입니다. 그가 희죽거리며 말했다. 눈은 마치 자기가 쓴 대본조차 믿지 못하는 것처럼 노트를 힐끗거렸다. 코어 라인을 아웃소싱하기로 했습니다. 딱 그렇게 내 단어, 아무런 맥락도 예고도 없이 내 메일함이 실시간으로 불타올랐다. 내 팀원들, 옛 동료들, 심지어 도쿄 클라이언트 스레드의 PM까지 소문이 사실이냐고 묻는 다이렉트 메시지가 쏟아졌다. 박지우는 마치 TED 강연 폭탄을 터뜨린 것처럼 계속해서 으스댔다. 향후 30일 동안 이서연 팀장님의 팀은 새로운 개발 파트너사로의 전환을 시작할 겁니다. 저희는 이 변화가 새로운 효율성과 현대화 경로를 열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대화 경로라. 이제 그들은 이걸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나는 음소거 해제 버튼으로 손을 뻗었다. 논쟁하려는 게 아니었다.
그저 팀이 무엇을 예상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환 시 우리가 이미 어떤 문서를 준비해 두었는지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모욕을 당하는 와중에도 나는 여전히 신경을 쓰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내게는 기회가 없었다. 박지훈이 먼저 클릭했다. 내 화면 하단 모서리에 그 메시지가 떴다. 호스트에 의해 음소거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그동안의 기여에 감사드립니다. 이 팀장님. 지식 이전 과정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지막 스위치가 내려갔다. 나는 눈을 깜빡이지도 얼굴을 찡그리지도 않고 그저 표정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러고 나서 아래로 손을 뻗어 11년 전 첫날부터 달고 다녔던 그 목걸이에 여전히 달려있는 내 사원증과 한 번 접힌 서명이 웹캠을 향하도록 한 내 사직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들을 들어 올렸다. 하나, 둘, 셋. 그러고 나서 회의 나가기를 클릭했다. 아무 말도 반박도 없이 그저 침묵, 허공에 소리치는 수천 개의 슬랙 스레드보다 더 크게 울리는 그런 종류의 침묵.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지 못했거나 혹은 알아채지 못했을 것은 내가 그 편지를 들어 올렸을 때 최지원 팀장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이었다. 그녀는 내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었다. 회사의 법무팀장. 평소에는 무표정하고 항상 냉정했다. 하지만 내가 그 종이를 들어 올렸을 때 그녀의 눈이 살짝 커졌고 자세가 굳어졌다. 그녀는 일어서서 회의 중간에 화면 밖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떠들었다. 신입사업 개발팀원 중 한 명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한 컨설턴트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농담을 던졌다. 창업자는 심지어 그 회의에 있지도 않았다. 하지만 최 팀장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았다. 이제 공식적으로 연속성 보유자는 더 이상 고용된 상태가 아니었고 코어라인의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된 모든 시계가 똑딱거리기 시작했다. 최 팀장이 임원 채널에 도착했을 때쯤 슬랙은 이미 불타고 있었다. 내 사직서, 스턴트 스크린샷이 들불처럼 퍼져나갔다. 어떤 이들은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공유했고 다른 이들은 조용한 WTF 메시지를 개인 스레드에 남겼다. 다른 팀의 엔지니어들은 추측하기 시작했다. 진짜 회의 중에 그만둔 거야? 저거 연출된 퇴장 아니야? 한 명은 조커가 병원을 폭파하고 걸어나가는 지하이프를 올렸다. 고상하기도 하지. 하지만 법무팀은 웃지 않았다. 오후 2시 47분까지 최 팀장의 사무실은 창업자의 비서에게 우선순위 메시지를 보냈다. 제목, 코어라인 라이선스 긴급. 본문, 저희가 방금 코어라인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6.22 조항에 대해 즉시 논의해야 합니다. 창업자는 처음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조차 몰랐다. 그 계약서를 본 지 11년이 지났기 때문이었다. 회사가 50명을 넘어선 이후로는 엔지니어링에 손을 떼었다. 그때부터 그는 백로그 리뷰보다 골프 약속을 더 많이 잡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 팀장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원본 IP 출원 서류, 내 서명이 있는 부칙, 코어라인의 독점 코드베이스를 한 줄 한 줄 단 한 명의 연속성 보유자의 존재와 묶어놓은 법적 서신들을 꺼내들었다. 부서도 직책도 아닌 한 사람의 이름, 내 이름. 그리고 그때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박지훈이 데려온 컨설턴트들은 여전히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루트 권한이 없었다. 감독자 토큰 없이는 스테이징 환경에조차 접근할 수 없었는데 나는 요청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그 토큰을 준 적이 없었다. 아무도 권한 이전을 요청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아무도 내가 정말로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창업자의 메일함이 오후 3시 12분에 다시 울렸다. 시스템 알림, 라이선스 종속성 트리거됨, 주요 아키텍트 미지정, 코어라인 접근 등급 제한 모드 시작됨, 규정 위반까지 영업일 기준 17일 남음. 그게 전부였다. 몇 년 전 우리가 설치했던 라이선스 관리자의 자동화된 플래그 하나, 그것은 오직 연속성이 깨졌을 경우에만 경고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내가 직접 그 알림 문구를 작성했던 기억이 났다.
박지우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계속해서 상태 업데이트를 게시했다. 전환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 중. 컨설턴트들은 월요일에 데브옵스와 미팅 예정. 그는 아무것도 몰랐다. 한편 최 팀장은 워룸을 소집하고 있었다.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블라인드가 내려진 실제 잠긴 회의실에서 5명의 법무팀이 라이선스의 모든 버전, 모든 타임스탬프, 기술적 관리에 묶인 모든 법적 의무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마침내 누군가가 제대로 된 질문을 던졌다. 만약 그녀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대답은 그렇다면 코어라인 인프라 위에 구축된 모든 계약은 위반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IP 권리, 고객 신뢰, 그리고 스택 전반에 대한 접근 통제권을 잃게 됩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구축하거나 재라이선싱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내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동안 일어나고 있었다. 나는 건물에 없었고 슬랙에도 없었으며 전화도 받지 않았다. 나는 이미 떠난 후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박지우는 그것을 상징적이라고 불렀다. 그가 사용한 단어였다. 마치 11년의 인프라에 묶인 내 이름이 서버렉에 남겨진 커피 머그잔처럼 그저 감상적인 장식에 불과하다는 듯이 그는 법무팀의 아침 회의에 쳐들어와 마치 구원의 열쇠라도 쥔 것처럼 휴대폰을 흔들었다. 여러분 진정해요. 이 조항은 창업 초기의 형식적인 문구일 뿐이에요. 시행될 의도가 없었다고요. 상징적인 거라고요. 라이선스를 제할당하면 돼요. 그냥 문서를 업데이트하고 넘어가자고요. 최 팀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안경을 내려놓고 라이선싱 계약서의 디지털 사본을 화면에 띄운 뒤 6.22 조항을 가리켰다. 코어라인 시스템의 연속성과 운영 통제권은 주요 아키텍트의 고용 상태와 분리될 수 없다. 루트 지적 재산권의 양도는 명시된 보유자의 동의 없이는 무효이다. 서명 이서연. 그녀는 글을 올려다보았다. 지극히 차분하게. 그건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박지훈 씨.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방금 그걸 발동시켰고요. 그때서야 창업자가 마침내 개입했다. 전사상태 회의는 취소되었고 그 자리는 참석이 제한된 핵심 대응 회의로 대체되었다. 최 팀장, 창업자, 2명의 시니어 엔지니어, 그리고 전사회의 이후 잠을 못 잔 듯한 박지훈이 워룸으로 들어섰다. 누군가 블라인드를 닫았다. 다른 누군가는 이미 IP 타임라인과 계약 갱신일이 적힌 화이트보드를 끌고 들어왔다. 창업자의 첫 마디는 이랬다. 이거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해줘. 침묵. 시니어 엔지니어 중 한 명이 중얼거렸다. 그녀의 서명 없이는 안 됩니다. 한편 나는 80km 떨어진 곳에서 내 것이 아닌 소파에 몸을 말고 오리 그림이 바랜 낡은 머그잔에 담긴 미지근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에어비앤비는 조용했고 마치 그림처럼 고요한 호숫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메일도 전화도 슬랙도 없었다. 오직 나와 어둠의 왼손 페이퍼백 한 권, 그리고 금박처럼 물가에 부서지는 낮은 햇살뿐이었다. 내 휴대폰이 3번 울렸다. 나는 보지 않았다. 이미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최 팀장이 한 번 전화했지만 음성 메시지는 남기지 않았다. 창업자 회의가 시작된 지 정확히 20분 후에 찍힌 부재중 전화 한 통뿐이었다. 사무실에서는 마침내 누군가가 마지막 계약 감사 이후 한 번도 건드리지 않은 법무팀 공유 드라이브에 묻혀있던 파일을 찾아냈다. 양도 결정 문서, 최지원 서명 PDF. 그것은 비어 있었고 서명되지 않았다. 우리가 전환 서류 작업을 끝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무도 내가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박지훈이 권위와 소유권의 차이를 결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감사 기록을 계속해서 확인하며 혹시 최 팀장이 놓쳤을지 모를 허점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메타데이터는 모든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다. 내가 저자였고 서명자였으며 관리자였다. 그리고 내가 그 문으로 다시 걸어 들어와 양도에 서명하지 않는 한 그들은 단지 접근 권한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코어라인을 잃은 것이다. 그리고 나는
호수 표면을 스치는 오리들을 바라보며 책장을 넘기고 공황과 공유할 필요 없는 공기를 마시고 있었다. 그들은 내 문 앞에 나타나는 것만 빼고 모든 수단을 시도했다. 월요일까지 창업자는 비서를 시켜 링크드인을 샅샅이 뒤지며 내가 어디로 갔는지 알 만한 사람을 찾게 했다. 옛 동료, 대학 친구, 심지어 2014년 제주도 데브세곱스 컨퍼런스에서 잠시 데이트했던 남자까지. 그는 거의 10년 만에 연락한 것처럼 야, 괜찮냐? 라는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내왔다. 인사팀은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다시 연락드리고 싶습니다라는 형식적인 이메일을 보냈다. 법무팀은 내가 결코 수령 서명하지 않은 내용 증명을 뒤따라 보냈다. 박지훈. 그는 연락하지 않았다. 아마 자기가 계획이 있는 척하느라 바빴을 것이다. 최 팀장은 그런 척하지 않았다. 그녀는 임원진을 앉혀놓고 라이선스 계약서를 다시 펼친 뒤 단호하게 말했다. 영업일 기준 12일입니다. 라이선스가 무효화되기 전까지 남은 시간이에요. 그렇게 되면 코어라인에 SLA가 묶인 모든 클라이언트는 위약금 없이 떠날 수 있고 그렇게 할 겁니다. 창업자가 물었다. 코어라인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면 어떻게 되지? 최 팀장은 웃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못하실 겁니다. 그들은 백업을 돌려보려 했지만 루트 토큰 없이는 프로덕션에 푸시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토큰들은 내 생체 인증이 필요한 볼트 체인에 묶여 있었다. 유일하게 재정의 권한을 가졌던 사람은 최 팀장이었고 그녀는 그것을 활성화한 적이 없었다. 우리 둘 다 승인하지 않는 한 코어라인은 건드리지 않기로 몇 년 전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나는 아직 리포지토리를 완전히 철회하지는 않았다. 한 브랜치는 여전히 비공개 상태로 기술적으로는 접근 가능했지만 아무도 감히 규정 준수 플래그를 발동시키지 않고는 건드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메모를 남겼다. 어느 조용한 화요일 오후 비공개 리포지토리에 로그인했다. 코드 없이 단지 주석 하나만으로 마지막 커밋을 입력했다. 최종 수정본 보류됨. 작성자 삭제됨. 그러고 나서 노트북을 덮었다. 아기에서가 아니었다. 칼을 비틀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다시는 연주하지 않을 피아노의 뚜껑을 닫는 것처럼 그 일을 했다. 존중을 담아 마지막으로 본사에서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었다. 한 주니어 엔지니어, 똑똑한 친구였던 배서윤은 예전에 나와 함께 배포 기간 동안 야간 근무를 서곤했다. 그녀는 단서를 찾기 위해 오래된 슬랙 스레드를 뒤졌다. 그리고 3년 전의 것을 하나 찾아냈다. 누군가가 회귀 스택 테스트 없이 새로운 기능을 서둘러 출시하고 싶어 했던 긴장된 로드맵 토론 중에 내가 올린 것이었다. 내 메시지는 간단했다. 그들이 강행하면 시스템은 망가집니다. 6.22 조항이 우리를 보호할 겁니다. 배서윤은 그것을 법무팀에 전달했다. 아무런 맥락 없이 그저 메시지만. 최 팀장은 그것을 읽고 한 번 고개를 끄덕인 뒤 말했다. 그녀는 우리에게 경고했어. 그리고 여전히 나는 그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들이 고통받기를 원해서가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내 숨을 빚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것을 시스템이라고 불렀지만 그것은 언제나 관계였다. 그리고 나는 소리 지르거나 건물을 불태우지 않고 조용히 그 관계를 끝냈다. 그저 걸어나와 내 뒤로 문을 잠갔을 뿐이다. 주말이 되자 침묵이 깨졌다. 회사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투자자 업데이트 자료가 유출되었다. 한 스프레드시트가 잠재적 기술 스택 변동성의 플래그를 표시했다. 그리고 재무팀의 누군가가 아마 악의도 없이 그저 부주의하게 VC 자문위원이기도 한 제3자 컨설턴트에게 그것을 전달했다. 48시간 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익명 회사의 핵심 인프라 손상 가능성, 핵심 IP가 제휴되지 않은 단일 기여자와 연결됨, 주요 아키텍트 사임, 고객들 공중에 뜸, 마지막 것이 아팠다. 내가 아니라 그들에게. 고객들은 공중의 뜸 같은 단어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객들은 이중화, 확장성,
그리고 24시간 연중 무휴 접근을 좋아한다. 기업의 감독 부실로 인한 라이선스 무효가 아니라 월요일까지 세 곳의 클라이언트가 분기별 리뷰를 취소했다. 한 곳은 다음 청구 주기 전에 전체 감사를 요구했다. 다른 한 곳은 라이선스 명확성이 해결될 때까지 갱신 논의를 중단했다. 이사회는 공황에 빠졌다. 마침내 누군가가 왜 창업자의 아들이 아직도 무언가를 책임지고 있는지 소리내어 물었다. 화요일이 되자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었다. 박지훈의 사임은 비전 기대치 불일치를 탓하는 6문장짜리 이메일로 발표되었다. 감사도 파티도 작별카드도 없이 그냥 사라졌다. 창업자는 같은 날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녹취록은 유출되지 않았지만 소문은 돌았다. 그는 나를 본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아무도 없었다. 그때 최 팀장이 나섰다. 그녀는 홍보팀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책상에 앉아 빈 워드 문서를 열고 한 페이지짜리 성명서를 직접 작성했다. 저희는 주요 아키텍트인 이서연님의 퇴사로 이어진 결정들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녀의 기여는 우리 시스템의 근간을 정의했습니다. 그녀의 역할을 훼손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운영 차질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그녀는 그것을 모든 코어라인 클라이언트 담당자에게 직접 보냈다. 2시간 후 내 휴대폰이 울렸다. 전화가 아니라 최 팀장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당신이 옳았어요. 나는 그것을 읽고 화면이 어두워지게 두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결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너무나 철저하게, 너무나 무심하게 무시당해서 그들이 기초에 불을 지르기 전에 단 한 번도 세부 조항을 읽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문제였다. 한편 창업자는 나에게 편지를 쓰려고 했다고 한다. 이메일이 아니라 비서와 가까운 누군가를 통해 들었다. 그는 장문으로 직접 편지를 썼고 봉인된 채 서랍에 넣어두고 보내지는 않았다고 한다. 너무 적었고 너무 늦었다. 그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모두 위기가 접근 권한을 잃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짜 손실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었고 그녀는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다는 사실이었다. 바람은 예상보다 거셌다. 난폭하지는 않았지만 마치 서버가 숨을 쉰다면 낼 법한 끊임없는 윙윙거림 같았다. 나는 사막 가장자리에 서서 마른 흙에 부츠를 받고 누가 어떤 문서에 서명했는지, 누가 분기별 리뷰에서 공을 인정받았는지 신경 쓰지 않는 하늘 아래서 천천히 돌아가는 풍력 터빈 밭을 바라보았다. 나는 더플백 하나, 반쯤 죽은 노트북, 그리고 특정 각도로 잡아야만 작동하는 충전기만 들고 그곳으로 차를 몰고 왔다. 마지막 커밋 이후, 그 모든 소동 이후 며칠 동안 노트북을 열지 않았다. 그들은 전화를 멈췄다. 심지어 최 팀장까지도. 그녀는 알았을 것이다. 내가 화난 것도, 협상 카드를 쥐고 버티는 것도, 박수갈채를 바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는 그저 다음 단계로 나아갔을 뿐이다. 그게 사람들이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그들은 떠나는 것이 약함이라고 생각한다. 머물면서 고통받는 것이 무언가를 증명한다고. 하지만 침묵에는 당신 없이 탑이 무너지게 두는 것에는 힘이 있다. 나는 렌터카 보닛 위에 앉아 노트북을 꺼내 부팅되기를 기다렸다. 배터리가 힘겨워했다. 사막의 태양이 화면에 반사되었다. 루트 라이선스 관리자가 로드되었고 여전히 로그인되어 있었고 여전히 내 자격증명에 묶여 있었으며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한 번 클릭했다. 빨간 상자가 나타났다. 모든 접근 권한 철회. 확실합니까?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커서가 잠시 머물다가 자리를 잡았다. 클릭, 끝. 불꽃놀이도 경보도 없이 그저 화면이 어두워지고 시스템의 전원이 꺼지며 한때 소음이었던 공간을 사막의 바람이 채울 뿐이었다. 나는 노트북을 덮고 일어서서 걸었다. 그들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서. 나는 외주 인력이 아니었다. 나는 기반 그 자체였고
그들은 그저 엉뚱한 벽돌을 빼낸 것뿐이었다.